페루의 고산 지역, 쿠스코 지역을 못 가셔서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페루에 살다 보니까 페루 내부 사정을 훨씬 더 좀 자세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차라리 쿠스코를 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정지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이드들이나 여행사 사장님들이 밤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눈물을 쭉쭉 흘려요.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진행된 팀이 쿠스코에 고립된 게 지금 4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뭐 22명, 적은 팀은 뭐 4명도 있어요. 근데 지금 쿠스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단은 길거리에서 상점이 식량이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서 뭐를 사 먹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네. 왜? 그동안 도시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잡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지고 약탈해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인폰 받은 거는 이거 어떻게 리마까지 가느냐. 난 비행기 타고 뭐 남은 15일 여행 포기하고 난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거기서 버티셔야 된다고. 육로도 막혔고 항공로도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예. 다만 이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선택은 자기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최고 우선이니까 일단은 안전한 지역에 대피해 있거나 아니면은 지인들과 뭉쳐 있어서 어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만약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뭐 실빛같이 보인다 그러면 탈출하시라고 까지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입으로 말하는 정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우리 팀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일예로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팀이 숙박을 하려는 쿠스코 호텔 지역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예, 강이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 호텔의 위치가 어디냐면 마추픽추로 가는 기찻길이 있는 호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넘쳐서 기찻길도 잠기고 예, 산사태 나고 한 달 동안 기차가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마추픽추를 향해서 들어갈 때 요게 철로라면 철로랑 똑같은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이거 여기서 더 비가 오면 우리는 못 나오는구나 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좋은 분위기를 갖다가 미리 말을 해서 망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결국은 마추픽추에 도착해서 마추픽추 뭐 홍수처럼 떨어지는 비를 맞고 다 봤어요. 네, 보기는 한 30분 봤습니다. 왜냐면 마추픽추 전경 아시죠? 그게 비가 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열릴 그 순간의 찰나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다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열리면 봤다 이게 되는 거고, 2시간 3시간 기다렸는데 비가 와서 안 보이면 그냥 안개 속을 이렇게 걸어서 말 그대로 마추픽추 시티 투어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구석구석은 다니지만 기억에 남는 전경을 못 보시고 나오는 거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팀은 마추픽추를 밟고 기차역까지 왔어요. 근데 제 예상대로 돌아가는 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박 5일을 갖다가 노숙을 했어요. 왜 노숙을 했냐면, 저는 이미 마추픽추를 들어갈 때 한국 여행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빨리 마추픽추 허름한 여인숙이라도 좋으니까 방 잡으라. 예, 이거 여차하면 우리 못 나오면 큰일 난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추픽추 기차역에서 큰일 난 거죠. 거의 한 3,000명의 관광객이 그 조그마한 기차역을 바글바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미 그때는 호텔 객실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거의 한 60%가 자기가 잡은 호텔방으로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마추픽추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4박 5일을 노숙을 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그 기차역에서 그냥 다 죽지 않고 이러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했냐? 친하게 지내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빵 훔쳐오고, 네. 친하게 지내는 호텔에 가서 이불 훔쳐오고, 이래가지고 4박 5일을 갖다 노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 관광객은 1박 2일을 고생했어요. 왜? 헬기가 와서 구제가 네. 결론은 우리 팀도 헬기를 타고 갔는데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네, 이것도 좀 이제 국격이랑은 또 연관이 있겠지만 제일 이제 화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저희 여행사, 그러니까 로컬 여행사 사장님한테 이런 그 경찰 군부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뇌물 줘서 헬기 띄워라 이거밖에 없다. 정부 차원은 답이 없다. 이거를 첫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대사관에도 연락해보고 대사관에서 관찰 중입니다, 관망 중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응원의 말만 하지 실질적인 리액션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경찰 군부한테 10,000불이라는 돈을 주고 헬기를 띄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탈출한 기억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런 우리 팀처럼 위험 사태가 있는데 꼭 가서 봐야겠다 하면 저는 꼭 좀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쿠스코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무게감을 갖고 힘들어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팀이 좀 지금은 좀 마추픽추를 못 간 건 너무나 힘들지만 좀 아쉽고 그렇지만 반면에 또 이런 상황이 연결될 수도 있었다라고 좀 좋게도 한쪽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얼굴 뜨거워.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저를 봐주셔서 마추픽추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추픽추. 네. 흔히 한국에서 마추픽추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춥지라고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마추픽추라는 말 뜻은 늙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산의 높이는 3,240m 정도가 됩니다. 쿠스코보다도 낮아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쿠스코에서부터 계속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마추픽추를 보는 거예요. 쿠스코 보항의 위치가 3,420m고요. 거기서부터 3,800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마추픽추에 딱 도착하면 기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해발이 2,000m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셔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도보 코스가 시작되는데 거기가 2,400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를 타죠.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 비행기 안에 공기압이 해발 2,500에서 2,600에서 여행사마다 좀 다르지만 2,500에서 2,600 정도의 선에서 고정이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 못 느끼시죠? 고로 마추픽추에 가시면 쿠스코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피시고 잘 걸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케줄대로 봤으면 우리는 쿠스코 일정이 거의 없이 바로 낮은 지역을 피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을 없이 마추픽추를 딱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약을 했었던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이뤄졌다면. 네. 아무튼 늙은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이드지만 이 안데스 산맥에 만년설이 약 400여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400여 개를 다 외우지는 못하고 모든 산의 이름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한 부분도 있고 왜 산 이름이 늙은 산인지 이런 것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마추픽추가 위치한 지역은요, 이게 쿠스코라면, 이게 쿠스코 주예요. 쿠스코 주에는 북쪽을 향해서 아마존 정글이 시작됩니다. 그 아마존 정글의 경계선을 요구라고 하는 윗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스코의 주의 중심은 여기고요. 과거의 잉카의 수도죠. 이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는 기차로는 102km. 쿠스코에서 운행하는 기차를 타고 가면 6시간 반. 왜 그러냐면 길에 철로가 협곡을 지나가기 때문에 직로로 가는 코스가 거의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 시속이 30km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부분이 제가
쿠스코 주의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마추픽추가 있어요. 네, 요 주의 경계선이 또 무엇이냐면 이쪽은 안데스 산악 지역이고 이쪽 윗부분은 더 북쪽이요. 아마존 정글 지역.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과 안데스의 접경 지역에 마추픽추라는 산을 갖다가 상징화해서 늙은 산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그때 당시 과거 잉카 시대 때는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제 서로 교환을 할 때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됐다 하면서 상징화하게 이쪽은 우리 상업지역 하면서 산의 이름을 갖다가 늙은 산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늙은 산의 의미를 왜 굳이 늙은 산이라고 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반대편에는 젊은 산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젊은 산과 늙은 산 사이에 잉카의 교역로를 확보하면서 또 군사적으로는 그쪽 잉카의 마지막 그 아마존 정글 접경 지역을 군사적인 방어용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잉카의 어제 박물관에서 매듭 문자 보셨죠? 네. 분명히 그 매듭 문자를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후손 중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매듭 문자가 아직까지도 쿠스코의 박물관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한 30%를 해석해요.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고 매듭을 2번, 3번, 4번 꼈을 때는 어떤 의미를 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는 해석을 했는데 길이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각자 지역에서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해석을 못한 거예요. 하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역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지금은 드리는 겁니다. 발굴 당시로 따지자면 1911년 예일대학 교수인 하이럼 빙검에 의해서 마추픽추가 짠 하고 세계에 알려졌어요. 요게 일단은 시작인데 요 시작에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 예일대학 교수인 하이럼 빙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1900년대 초반에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서 보물을 찾는 또는 사람의 생활 흔적을 갖다가 찾는 이런 탐험가면서 역사가였어요. 이 사람이 쿠스코에 와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직설을 해서 황금을 찾아서라는 의미지만 이 남미 인디오 내에서는 이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찾아서 지식을 얻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갖다가 남미를 점령한 스페인 사람들은 직역을 해서 황금을 찾아서 그러면 황금이 실질적으로 많기도 했고요. 황금이 많겠네. 이런 생각으로 하이럼 빙검이라는 역사학자도 그런 부류의 학자였던 겁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분명히 미스테리한 고대 유적지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훼손되지 않은 과거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에 쿠스코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니네들 알고 있니? 하다 보니까 쿠스코의 심장을 기준해서 북동쪽으로 가면 그런 도시가 있대더라. 그래? 그래서 북동쪽으로 자리를 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도시를 지날 때마다 거기에 그런 마추픽추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마추픽추 기차역이 있는 아과스칼렌테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7월 6일 날이요. 7월 6일 날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에 고대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있어. 어디 있어? 저 산 꼭대기. 그럼 나 좀 저기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 먹거리 확보에 일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해요. 그런 와중에 7살인가 8살짜리 꼬맹이, 이름하여 3살이라는 꼬맹이가 와서 내가 길잡이를 할 테니까 저한테 용돈 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 내가 너 용돈 줄게 하면서 지금 현재 화폐로 따지자면 1솔이라는 예, 돈인데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약 한 5불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약 높이 해발로 고도로 따지자면 400m 거리의 높이를 거의 반나절 동안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 아마존 정글과 안데산 산맥의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숲이 굉장히 울창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보시죠.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추픽추에 딱 도달을 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추픽추에 도착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 뭘요? 왜냐하면 마추픽추는 잉카의 고대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의 이름이지 도시명이 아닙니다. 흔히 마추픽추 갔다 왔어 그러면 마추픽추에서 보이는 고대 도시를 표현하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마추픽추에 있는 늙은 산에 있는 잉카의 도시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공중도시, 네, 잃어버린 도시라는 게 잃어버린 이유는 찾아 헤매다가 잉카의 역사가 1500년대인데 1900년대에 찾다 보니까 찾았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고대 도시는 맞죠. 네, 예전에 만들어 놓은 도시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된 사진을 아주 짤막함에나마 보고 계신데, 네. 그때 당시에 이미 거기에는 그러니까 현지인이 살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말 초반에 외부인으로서는 최초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내국인으로 따지자면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런 빙검은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이 고대 도시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접촉했는데 그 마추픽추 공중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구사를 했습니다. 여기 토속어인 깨추아라는 거는 말이에요. 언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글 이런 거. 깨추아를 구사한 게 아니라 스페인어를 구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물어보니까 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됐냐라는 것도 궁금해지는데 페루는 190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조세 개혁이 실행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세금을 걷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은요, 국가의 이런 시스템이 복잡하잖아요. 난 몰라. 국가가 날 터치하지 않는 제3의 지역으로 도망갈 거야 하면서 두면산골로 다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추픽추에 살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미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페루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중이에요. 그 미겔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관광청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유적지라는 이유로 우리를 내쫓았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를 내쫓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만한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도 없이 내쫓았다. 이거는 불합당하다 하면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후손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사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 하이런 빙검은 잉카의 마지막 도시, 숨겨진 도시를 찾다가 엉격결에 마추픽추에 있는 공중도시를 찾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드디어 잉카의 마지막 도시를 발견을 했다 라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학설 하나, 잉카의 마지막 도시 아닙니다. 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학자, 하나의 역사학자가 있다면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용이 작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로컬 가이드들도 똑같아요. 해요. 나는 이쪽 그 부류의 교수님과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난 이쪽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처럼 넓게 보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책 저런 책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도시라는 이유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하이럼 빈검이 그런 도시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하이럼 빈검은 이 도시를 발굴하고 나서 페루 정부에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 최초의 발굴가인데 내가 여기서 나온 보물을 갖다가 첫 번째로 탐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년 상한으로 예일대학교 차원에서 1인이 아닌 예일대학교 차원에서 이 보물을 갖다가 다 빌려가요. 네. 아직까지 빌려갔습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질 않았어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양이 얼마냐면 높이 1m, 두께 1m 되는 나무 박스 55개. 네. 이 박스 분량이 예일대학교 보물창고에 있는 거예요. 마추픽추에서 발굴된 물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초의 발굴자가 탄생을 했고요. 중간에 신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역사적으로 페루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역사가 어제 박물관에서 두상 보셨죠? 네, 남미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논할 수 있는 나라는 페루인데 바로 이 역사학자 때문입니다라는 역사학자가 1944년에 마추픽추에 가서 마추픽추의 정의를 세웁니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고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됐다. 네. 그것 또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의 하나였죠. 하지만 이게 지금은 거의 정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인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잉카의 역사는 1200년대서부터 1535년도까지 총 13명의 왕을 보유하고 있던 안데스 자락의 중심을 잡은 고대 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논할 때 뭐 1200년대부터 1500년대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이렇게 큰 지역이 있으면 문화라는 건요 이렇게 뭐 사람이 온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만 항상 점처럼 이렇게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파장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큰 돌을 갖다가 던졌을 때는 물의 파장이 더 파워가 세죠. 그런 식으로 작은 파장을 흡수하는 거예요. 문화도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잉카가 그간 해안가 사막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를 1200년대에 들어서 큰 파장을 내면서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까지는 남미에 총 11개의 문화가 있었어요. 굵직굵직한 것만 부족까지 따지면 100개가 넘죠. 하지만 10,000명 이상 되는 문화를 따지자면 한 11개의 문화로 나눠지는데요. 이 문화를 다 통일을 시키고 규합을 하고 그들의 장점만을 쪽쪽쪽쪽 뽑아서 문화를 200년 만에 1000년 넘게 이렇게 정지되어 있던 문화를 200년 만에 발전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잉카라고 말을 하면 남미에서는 아무도 거기다가 반론을 할 수 없는 게 1000년 동안 그 지난 시간보다 200년 동안 그 지난 시간이 문화의 활성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차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잉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문화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딴 문화가 우리 거보다 좋다 그러면 그거를 흡수해서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식의 그 문화의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튼튼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됐죠. 자, 그렇다면 마추픽추는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라는 말 뜻이
배꼽이라는 말뜻이에요. 예, 이 배꼽이라는 말뜻이 왜 형성이 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해, 우리가 위대해,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인카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의 정점에 있어, 왜? 그 광활한 땅을 우리가 다 점령을 했거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쿠스코의 지명을 배꼽이라고 지었는데, 이 짓게 된 과정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세계의 중심이 쿠스코다. 우주의 중심이 쿠스코다. 우리의 신들은 우리만 보고 있다 라는 생각에 지명을 쿠스코라고 지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쿠스코라는 지역의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안데 산맥 안에 푹 빠져 있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 쿠스코 지역이 만년설이 녹아서 형성된 호수였고요. 이 호수가 빠져나가면서 평지가 형성되는데 그 평지 지역을 잉카 사람들이 잡으면서 수도를 정한 거예요. 네. 운이 좋게 호수물이 빠지면서 넓은 평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생활 공간이 확보가 되겠구나, 물도 있구나 라는 이유로 그 쿠스코라는 도시를 잡았는데, 점점 이제 세력이 세지다 보니까 도시가 커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식량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량 확보를 하려고 평지를 찾으니까 이제는 평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쿠스코 외곽 지역에 평지가 있으면 다 밭을 갈고 공동 경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잉카의 왕도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확보를 했는데 그게 옥수수와 감자, 밀, 요 정도. 네. 밀이 아니라 보리. 네. 밀은 없었어요. 밀은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이나 경제적인 우정 체제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내가 마추픽추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1944년에 마추픽추를 발굴한 훌리오 세살이라는 이 역사학자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두면서 이 도시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예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잉카를 지배하던 화폐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화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코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코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코카 이파리가 그 경제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에 옥수수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코카잎이 별로 없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 네. 집에 옥수수가 2개밖에 없는데 코카잎이 산더미 같이 있다. 잘 사네. 이런 의미의 거의 화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화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카잎이 안데스 자락에서는 자라지 않고 아마존 정글에서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물교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데스 자락에서 자라는 감자나 옥수수,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잉카 사람들이 중요시하던 코카잎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코카잎을 받고 물물교환을 하는 공간으로 마추픽추가 형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의 학설이에요. 네. 그리고 도시에 가면 도시의 분위기가 군사적인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신전의 의미도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이제 정말로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뭐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서울에 상업지구 있고 은행가 있고 주택가 있죠. 이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군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마존 정글과 안데스 산맥 지역의 경계선의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잉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시한다는 코카잎이 아마존 정글에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옥수수나 감자를 산더미 주면 요만큼 되니까 너무 감질난 거예요. 네. 그래서 잉카의 12대 왕인 잉카 망고카파는요, 죄송합니다, 잉카 파차쿠텍은 잉카 왕 최초로 아마존 정글을 정벌을 정벌을 해서 코카잎을 갖다가 이제 수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항상 어디를 가면 거기에 경제력이라든지 뭐 그 외에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야지 군인을 주둔시키고 사람을 주둔시켜서 도시를 만들어서 국도를 확장을 하는데 주변에는 나무밖에 없고 포카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둔 보낸 사람들은 고산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고산에는 강하지만 아마존 정글 기후에 약점이 보이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카잎을 갖다가 따자니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풍성하지 않죠. 왜? 아마존 정글 사람은 토백이다 보니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쭉쭉 가지만 당겨서 이파리만 구하면 되는데 이 안데스 산악 지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했던 화착부택 대왕은 포기를 해요. 내가 점령했고 우리 무자가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나와라. 여기 쓸모없는 땅이다 버려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잉카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마존 지역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지역 사람들한테는 악감정이 충분히 쌓였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롭게 사는데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화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존 지역과 잉카의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이 문화적인 충돌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마추픽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아마존과 안데스의 딱 접경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이제 군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는 마추픽추에서 발굴된 시신의 비율로 나온 흑설이에요. 무엇이냐면 과거에 잉카 시대 때 여성과 남성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육체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고된 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여성은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못하지만 보조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부분이 겁니다. 그래서 잉카 시대 때는 특정 지역을 가면 여성만 생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100% 종교적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추픽추에서 발굴된 시신의 비율이 8:2 비율로 159 정도가 발견이 됐었는데 여성의 시신이 폭발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신의 비율을 보고 여기는 종교적인 공간이었구나 라고도 훌리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경제적, 군사적, 종교적인 성향을 봤을 때 특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 후반 자료가 없어요. 잉카의 역사, 구전에 내려오는 역사를 찾아봐도, 매듭 문자를 찾아봐도,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했을 때 당시 만들어놓은 잉카의 역사서를 찾아봐도 마추픽추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직접적으로 느끼고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두리뭉실한 학설을 갖다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학설이 나오고 이 세 개의 학설 중에 하나를 난 이거 같아, 이거를 연구를 더 해야지 하면서 하나의 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추픽추는 뚜렷하게 이 세 개로 복합을 하면 됩니다. 이 세 개 학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여성의 시신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1944년도에 발굴이 됐고 재발굴이 됐고 48년도에 잉카의 진짜 마지막 도시 빌카 반바를 발굴을 해요. 그러면서 왜 여성의 시신의 비율이 높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카 반바라는 도시는 무엇이냐면 잉카가 스페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래도 명색이 남미를 지배하던 문화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반란도 일으키고 부흥을 하려는 움직임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두메 산골에다가 그들의 군사적인 의미의 잉카의 진짜 마지막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빌카반바입니다. 마추픽추에서부터 약 80km 아마존 정글 정도로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빌카반바는 스페인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서 폐허가 됐습니다. 발굴하러 들어갔는데 마추픽추에 있는 공중도시처럼 도시가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둥도 별로 없고 사람의 손을 탄
자연적인 이렇게 파괴가 된 모습이 아닌 인위적으로 파괴가 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신의 비율이 거기서 또 나온 발굴된 시신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어요. 여성의 시신 비율은 별로 없고요. 그러면서 이 훌리오 세살은 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분명히 마추픽추는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는 도시였지만 육체적인 일을 하는 남자들은 분명히 이 빌카밤바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착출이 된 거고, 여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도시를 지키고 경제적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해서 인구의 비율이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학설을 냈는데, 이게 거의 지금에 와서는 정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빌카밤바라는 잉카의 마지막 도시에서 발굴된 유물들은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다면 석재, 타지 않는, 목재는 타서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요즘 의미가 있는 금으로 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스페인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신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신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식물 같은 게 있을 텐데, 스페인 사람들이 쑥 훑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 빌카밤바라는 도시가 발굴이 됐지만 일반인은 가지를 못해요. 왜냐? 길이 없어요. 갈 수는 있어요. 문화홍보부 직원들은 자주 갑니다. 당나귀를 타고 산을 넘어서 가는 데만 3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부대 시설이 없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인에게는 오픈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공식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딱 발표를 하고 알려주니까 이게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22년인데 그럼 마추픽추는 언제 최초로 관광객이 왔느냐? 1937년서부터 관광객을 유치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반 관광객이 아닌 정말로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부호들이 그래 이게 잃어버린 도시라고 하면서 오는 단계였고,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부터. 우리는 굉장히 후발주자죠.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많이 오시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마추픽추가 만들어진 용도가 정해지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항상 어떤 산을 기준으로 해서 딱 서 있어서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 배경으로 나오는 산의 이름이 와이나피추입니다. 그 와이나피추라는 산은 해발 고도가 한 2,800 정도가 되고요. 젊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저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개의 학설을 다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걸 따진다면 제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도시를 갖다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마추픽추에 있는 공중도시입니다. 여기가 마추픽추 산, 그리고 사진 배경이 나오는 와이나피추가 여기 있어요. 이쪽 면은 산이 감싸고 있고 이쪽 면은 산을 감싸고 있어요. 자연적인 조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안쪽은 강이 흐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로 들어오려면 이쪽으로는 산이 너무 가파라서 오지 못하고, 이쪽은 물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유일하게 마추픽추 산 능선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도시 곳곳에 보면 군사적인 의미로 강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전망 초소도 곳곳에 공교롭게도 계곡이 잘 보이는 위치에 그게 딱딱딱 잡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경제적인 움직임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았느냐. 왜? 과거에 억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존 정글 세력이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마추픽추를 꼭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카의 왕들도 쟤네들 툭하면 12거니까 거기다가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외부의 압력을 저지해라 라는 의미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뒷받쳐주는 것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오얀따이따무라는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들어갔어요. 이 오얀따이따무라는 지역이 철로
54km 구간에서 102k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기차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112km 종점에서 102km 종점에서 56km 중간 역 요 사이에는요 강이 흐르고 도시가 자그마치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규모는 땅 크기로는 우리 호텔 정도의 땅 크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그 철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 말 뜻은 철로는 강에 붙어 있거든요. 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왜? 만약에 마추픽추가 무너져서 아마존 정글 세력이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침범할 때 하나씩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군사적으로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냐면 기차역이 있는 오얀따이 땀보입니다. 오얀따이 땀보는 오얀따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를 아마존 지역에서요 방어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의미 중에서는 군사적인 의미가 조금 더 높지 않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마추픽추는 뭐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사진만큼 웅장한데 크지 않아요. 도보 코스라면 일단은 초입에 전망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르막 코스고요. 이게 유일한 오르막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을 짜내서 요 오르막길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급하강이 아니라 아주 원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도보로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셔서 내리막길이 어려우신 분들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릎이 아플 때 오르막길은 잘 가시는데 내리막길은 못 가시는 분이 있고, 오르막길은 못 가는데 내리막길은 잘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코스고 도보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안에 중간중간에 뭐 태양의 신전이라든지 뭐 세계 창문의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초소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라든지 지휘관들이 살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티 투어를 하고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를 두고 얘기를 하면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둥실둥실하게 핵심만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추픽추에 있는 공중도시는 세계에서 한 3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네스코 이중 보호지역입니다. 이중 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풀이를 해볼 것 같으면 유네스코가 만들어진 거는 과거에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훼손되니까 이거를 보호하자. 이게 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유네스코인데 그러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씩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1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개의 유적지들이 유네스코에서 보호하게 됐는데 마추픽추도 1983년도인가에 인간이 만든 인간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만든 인간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 등극하기 이전에 유네스코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만이 보호할 게 아니다. 자연이 조상이 우리한테 내려준 자연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유네스코는 2개의 보호지역을 만듭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인간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 하나는 자연이 만든 인간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 그런데 이 공중도시가 있는 마추픽추는 자연적인 조건도 아마 한쪽 이렇게 보면 안데섬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아마존 정글이고 그리고 그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자연이 만든 인간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도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역사가 다시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복합 구조의 보호 받는 지역이고요. 세계에서 한 3-4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추픽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요거를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예. 건축학적인 또는 인간이 만든 또는 자연이 만든 또는 미스테리한 이런 그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데 이런 수식어를 딱 빼고 그냥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100개가 넘습니다. 네. 마추픽추는 인간이 만든 세계 불가사의에 최고 올라간 게 4위고요. 4위인데 이것도 페루 사람 국민들이 다 찍었어요. 네, 관광객이 찍은 게 아니라 문화 홍보 차원에서 인터넷 창에 접속해서 우리 마추픽추를 응원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4위까지 올라간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는 최고 6위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페루 내에서는 유네스코의 보호지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추픽추, 하나는 나스카 라인. 나스카 라인은 어떻게 형성되지 못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 하여간 누군가 만들지 못한 이런 겁니다. 7대 불가사의의 7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글, 자연이 만든 7대 불가사의의 3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대 불가사의도 하고들면 조금 이제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나스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리마에서 나스카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되냐? 500km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스카라는 얘기도 잠깐 한 5분 동안만 할게요. 요게 없으면 잉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스카 문화가 실질적으로 잉카 문화의 도자기 기술을 전파한 조상격 되는 문화거든요. 왜? 결론은 잉카에 흡수가 됐지만 나름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카 라인은 나스카 라인은 많이 들어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나스카는 하나의 지명이에요. 말뜻은 고통,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해안가 사막 지역에 물이 나지 않는 지역에 나스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됐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지명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잉카 시대 때 왕족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귀향을 보내던 곳이 나스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귀향 온 사람들이 잉카의 왕족들은 그래도 나스카에 가서 죽어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어라 라는 귀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나스카 문화가 형성된 사람들이 확보해 놓은 물들을 활용을 해서 살지 않고 또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잉카의 왕족들이 구세를 갖다가 파견해서 말라 죽으라고 보냈더니 살아있네, 쟤네들 죽여라 하면서 2번의 사형 선고를 내린 지역이 나스카 지역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지 않았느냐, 아픔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나스카라는 지명이 탄생했고, 그 지역에 굉장히 광활한 형태의 그림이 있다 보니까 지명 더하기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형성 용도는 서기 200년에서 서기 400년 사이, 어떤 사람들은 서기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의 구조 차이예요. 그림에는 쭉쭉 보면 직선형이 있고 이렇게 꺾이는 곡선형이 있어요. 곡선형은 400년까지, 직선형은 800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800년, 그러니까 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만드는 직선형은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맛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페루 내에서도 그 부분은 약간 가치를 좀 죽여요. 곡선 부분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나스카 라인은 일단은 땅바닥에 큰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은 것인데, 그 규모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남자의 어깨폭 한 50cm, 60cm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깊이는 참고적으로 평지에다가 돌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원만한 U자형 돌을 판 거예요.
땅을 파서 예, 사람들이 그 고를 지나가면서 다져요. 예, 거기다가 철가루를 뿌려요. 예, 그리고 물을 뿌려요. 그러면 이 철가루가 산화를 하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른바 땅이 딱딱하게 굳는 작업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나스카 라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 나스카 라인이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2000년이 넘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느냐? 없어지지 않았죠. 예. 여기에는 나스카 라인을 만든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나스카의 자연 기후가 위대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물이 없는 사막 기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 안에 화목 난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화목 난로 불을 피우면 천장은 뜨거워요. 예, 근데 밑에는 춥죠. 그게 이제 열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공기는 위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있는데 이게 나스카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평지가 있고요. 나스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아침에 해가 떠서 땅을 데핍니다.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U자형 고래에 밤새도록 쌓였던 미세한 흙먼지들 있죠. 땅이 뜨거워지면서 땅이 이제 상승기를 표출해요. 그러면서 이 미세한 먼지들을 공기 중에 띄우는 거예요. 네. 공기 중에 떠서 하루 종일 공기 중에 있다가 해가 져서 땅이 식으면 이제 하강기류가 형성되잖아요. 밤에 또 이 골을 아주 얇게 채워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해가 뜨면 상승기류로 이거를 공중에 띄워요. 이게 2000년이 넘도록 반복되다 보니까 이 고래에 있었던 흙은 어느 정도 쌓이겠지만 쉽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철분이 섞인, 철이 섞인 도료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떼굴떼굴 굴러가지 거기에 흡착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 나스카 라인이 남아있는데요. 만들어진 이유는 뭐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네, 뭐 경동을 하기 위해서다. 네, 또는 뭐 신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다. 또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밤하늘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만든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별자리는 시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거 나스카 사람들은 서양 별자리가 아닌 그들의 문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이나 동물을 토대로 해서 짜집기를 한 거예요. 밤하늘에. 요거는 앵무새처럼 생겼네. 요거는 돌도끼처럼 생겼네. 저거는 호랑이 같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별자리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땅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특정 날에는 돌도끼 모양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표현하자. 그리고 이 돌도끼가 보일 때 우리는 동작을 시작하면 돼. 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나스카 라인이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학설이고요. 네. 두 번째 학설은 역시 그 페루의 역사를 체계화 만든 훌리오 세살 떼요가 만든 그 학설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별자리를 표현한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사람이 경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정착하고 인구도 불어나지. 그런데 그 전에 뭔가가 확보돼야지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이라는 학설을 갖다가 유일하게 정면으로 반박한 학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각자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이 훌리오 세살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나스카 사람들이 문화의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이주를 해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의 매력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스카 지역에 정착을 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사람의 생활의 기본인 물일 것이다. 예. 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을 봐서 경작을 했겠느냐? 아니다.
경작 이전에 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나스카 지역을 선택을 했고 이 나스카 라인은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스카 라인이 분포된 넓은 지역은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척박한 사막에서도 그 물을 토대로 해서 지하수 갱도를 뚫고 경작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그 나스카의 후손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물이 이유가 돼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나온 학설이 뭐냐면 종교적인 부분인데, 종교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지역을 갖다가 건설하고 유지하던 나스카 민족들은요 굉장히 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연적인 조건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한테 의지를 하고 한 해 올해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하려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뭔가 신에게 선물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에게 정성을 보이자. 신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신이 우리를 쉽게 내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보이자 하면서 그린 게 나스카 라인이다 라고 나온 학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번째 외계인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살짝 말씀드리자면 외계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페루 사람들은 아니고 다 미국 사람들인데 이거는 나스카 라인은 지구인이 만든 게 아니야. 외계인이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곡선형 라인이 직선형 라인보다 200년에서 400년 이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직선형은 말 그대로 그냥 밧줄 같은 거 쭉 연결하고 고랑 파듯이 파면 쉽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지 볼만한 크기의 원숭이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도마뱀을 그린다든가 콘도를 그린다든가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는 되지가 않는다. 후손이 이렇게 직선형 그림을 그려면 분명히 그 전 때 조상은 곡선형 그림을 그렸다. 왜 더 못 그려? 더 잘 그려야지. 왜 도태해?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격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하고 그것을 옆에서 관망하던 지구인이 어설프게 흉내낸 게 직선형이다라는 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10분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어제 박물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페루는 굉장히 많은 부족국가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족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 문화가 충돌해서 교체가 되면서 이게 발전하는 게 없고 다 도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 좋다. 예를 들어서 이 나스카 라인도 그 예에 그대로 적용돼요. 선대의 기술이 분명히 나스카 지역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스카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부족국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부족국가에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도태가 돼서 없어지고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설프게 따라 하다 보니까 직선형으로 그린 것이다 라는 그림이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충돌이 있어서 하나는 기술이 없어진 것이고 어설프게 따라한 것이고. 요게 잉카 이전의 시대의 일이다 보니까 요 말이 형성이 돼요. 말이 왁구가 딱 맞아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잉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문화를 흡수해서 최초로 유일하게 발전시킨 문화가 잉카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게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시간의 흐름, 지하수, 그리고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용도.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수고 같아요.
수로. 스스로 네. 네. 왜냐면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으면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로라고 생각합니다.